자, 그럼 이 숫자는 뭐냐? 평균 수명이에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83.3세. 네, 여자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골다공증은 여자가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화장을 해서 그래요. 비타민 D를 햇빛을 받고 생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화장을 해서, 게다가 화장만 해요. 선캡에다가 외계인이잖아요. 막 장갑까지 끼고.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면은 뼈가 으스러진 아스팔트처럼. 예.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햇빛 보고 운동해야 된다. 자, 그럼 65는 뭘까요? 자, 이게 기대 수명이면 65는 실질 수명. 실질 수명은 뭐죠? 65세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 살아는 있지만, 아프고, 외롭고, 경제력 없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실제 수명과 기대 수명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 일단, 기대 수명이 차이 나는 건,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운동도 한다, 건강하게 먹는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 기대 수명이 플러스가 되겠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 다음, 술 마신다, 담배 핀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성격이 불같다, 혈압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리고 불안정하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좋은 걸 안 하면 내려갈 거고, 안 좋은 걸 하면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 말은 어머니들 이제 몇 년 남으셨나요? 한 40년 남으셨죠? 네, 그죠? 40년 남으셨고, 어머니는 한 45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진로교육에 지금 아이들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진로교육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저는 직업이 있는데요. 진로교육은 직업교육이 아니죠. 과거에는 한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길을 도와주는 게 진로여서 진로와 직업을 거의 동일시 했어요.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아까 제가 N잡러 얘기했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 진로는 뭐예요? 직업하고는 무관합니다. 한 직업군 내에서 아이들은 최소 7에서 8개의 직업을 점핑아웃해요. 근데 직업만 그러나요? 공간도 이동합니다. 얘네한테는 이제 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 얘네는 그거 이해 못해요. 내가 필요하면 인도 가서 생활하고 뭐 유럽에서 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로교육이 필요한 진짜 세대는 누구예요? 우리 지금 딱 중간에 낀 우리예요. 우리는 과거의 교육을 참 열심히 받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했어요. 사회에 배신당했어. 이런 열심히 살았더니 사회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변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전환하셔야 돼요. 전환하지 못하면 나한테 남은 건 뭐다? 지금 다 속으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서 나는 기대 수명이 한 80까지는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는 통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나답게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가 혼자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걸려 넘어지고 혼자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걔만 바라보고 있어. 여기 넘어지겠네? 치워줘. 아이고 저거 못하겠네? 걔만 바라보면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작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도태되어 있고. 나는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나는 뭐 할 거지? 빈둥지 증후군 아시잖아요. 그럼 빈둥지 증후군이 왜 생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직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부도 직업이죠. 이제 완전히 법정으로 됐잖아요. 그런 직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난 정말 뭘 안 하고 내 남은 삶을 뭘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2000년도에 제가 암이 걸려요.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받고 정말로 이제 머리도 싹 다 빠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자.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치료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요. 근데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새로운 항암제가 있는데 세다. 이거는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거를 칵테일 요법으로 쓰자. 그래서 항암제를, 그러니까 의사도 몰라요. 이 항암제가 어떤 세포를 죽일지. 해보고 안 됐네? 해보고 됐네예요. 그 사람들도 뭐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센 항암제는 다 섞어서 제가 주사를 맞아요. 주사 맞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게 이 혈관을 따라서 항암 약이 들어갈 때 정말 영화에서처럼 혈관이 이게 막 이렇게 불꽃이 막 일면서 피가 이렇게 도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오는 거는 계속 구토와 어지럼증과 머리 다 빠지고. 근데 제가 항암 치료를 그 칵테일 주사 요법을 맞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저는 딸이 그때 하나 있었는데, 얘가 첫 생리를 하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얘가 교복을 그때 한참 아이들 막 줄여 입는 게 유행인, 교복 줄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얘를 인간답게 만류하지? 누가 그러지? 얘는 결혼할 때 괜찮은 남자인지 누가 판결을 해주지? 그러니까 저도 뭐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지가 죽는데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잘 살 텐데 지가 죽는데 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성애고 나쁜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삶, 내 일, 그리고 내 자식일 때 자식 걱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항암 치료가 이제 효과가 있어서 6개월 뒤에 결과가 이렇게 좋았을 때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그게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인생은 커다란 나한테 주어진 빈 상자예요. 상자의 크기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저는 그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자, 선생님은 시간 중요하게 생각해. 시간은 목숨이야. 나는 내 목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나한테 나의 모래시계고 너한테 너희의 모래시계가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90분 수업이든 120분 수업이든 내 생명을 너희한테 주는 거야. 너희도 너희 생명을 나한테 바쳐.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이 시간만큼은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으로 남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하나의 커다란 상자로 생각했을 때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는가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돈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은 어때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남편은 어떠세요? 그냥 말을 하지 맙시다. 네. 그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부모님 마찬가지고 세상, 사회, 법, 윤리, 도덕. 자,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그럼 내 몸, 내 생각, 내 정서, 내가 컨트롤하자. 그래서 운동도 더 빡세게, 일도 더 빡세게, 공부 나 뭐 하고 싶지? 그때 제가 대학을 2번째 다니고 있었어요. 국문학을. 제가 이래봐도 화학과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이 노는 줄 아는데요. 놀 때는 놀지만 엔간하면 안 놀아요. 네.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독서 논술 지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여기 신현중, 신현고처럼 붙은 학교 다녔는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었어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도서관에 있는 책 기억부터 희응, A부터 Z.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딱 2개.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쓰레기 같은 책도 많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요. 2번째 깨달은 거. 이건 제가 진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책을 읽는데 순서와 짝이 있구나. 이 책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었어야 되고, 이 책과 얘는 서로 완전히 시대가 다르고 작가가 틀려도 얘는 주제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확 되는 거야. 10권째 읽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도서관 사서면은 난 책 저렇게 안 꽂아. 요즘 다 10중 분류표는 꽂잖아요. 무조건 그 순서대로 꽂잖아요. 뭐 철학이냐 뭐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갖고 고등학생이 돼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애들 얘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맨날 얘기하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야야 네 엄마 아빠가 네 인생 니네 엄마 아빠가 뭐 너한테 그렇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냐. 먹여주고 재워주면 감사한 줄 알 것이지. 그럼 아이들이 맨날 할머니 같다고. 왜 그게 보이는 거죠? 대학을 딱 갔는데 애들이 리포트를 못 쓰네. 실험문 해놓고선 그 리포트 제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 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님이 논술이라는 게 생겼는데 너 한번 해볼래? 논술이 뭔데요? 네, 이런 거 있었대. 뭐 쉽네요. 그래서 걔를 고대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세요. 65라는 숫자를 방점을 딱 찍으세요.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걸 지금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나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이해하세요. 나는 어떤 정서와 어떤 감성과 어떤 인지와 어떤 행동,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난 뭐 하고 싶지?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거기 적응하세요. 근데 지금 있으면 하세요. 그게 진로예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세요. 그 애 길은 애가 알아서 갈 거고
어머니 길을 가세요. 저는 정말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이 뭘까? 이 B3W와 OBOR 요거 아시는 분? 이라고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럽죠. 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번에 G7 했죠. G7. B3W는 뭐냐?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Build Better Back. 예, 지금 뭐야? 다시 전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더 좋은 세계, 더 교류하는 세계로 만들겠다. 즉,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뭐 하겠다? 재편하겠다. 원 벨트, 원 로드. 1대1로 중국, 예, 그렇죠. 실크로드, 그죠? 육로, 해로 다시 다 뭐 하겠다? 재건하겠다. 자, 누구 중심? 그죠? 1대1로는 중국 중심. 자, 이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추축국, 연합국, 독일 중심, 범슬라브계, 범게르만주의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뉴스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뉴스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냥 남이 얘기하는 거 떠들어요. G7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대. 그건 남이 아는 걸 뭐 하는 거야? 뉴스에서 들려준 걸 뭐 하는 거야? 들은 걸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귀에서 입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귀에서 장기 기억에서 막 헤매야 돼요. 자기 스스로 거짓말 하지 마라. 왜 하면 안 되지?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왜 거짓말하면 안 될까? 우리가 보통 독서하면 이제 글쓰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논술 쓰기를 좋아해요. 감상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감상문은 넣어두고 자 논리적으로 한번 써볼까? 자 1, 2, 3학년은 인과관계의 글. 오늘 기분이 더럽다. 그러면 이제 결과잖아요. 그 너의 더러움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아낸 인과관계. 4, 5, 6학년 주장하는 글. 그건 네 생각이고의 글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주장과 논리. 그 다음에 이제 6학년부터 뭐였어요? 논술문. 이제 네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객관적인 생각.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글쓰기 가르치시면 안 된다. 그냥 본인만 아세요. 본인만. 글을 쓴다는 건 자기가 읽기 위해서 쓰지 않아요. 누가 읽기 위해서 쓸까요? 글은 무조건 남 글이에요. 본 글 없어요. 본 글이면 혼자 읽고 혼자 막 이러고 찢어버리셔야 돼요. 심지어는 일기조차도 뭐예요? 자, 더 잔인하게 얘기할까요? 자살하시는 분이 유서 쓰시죠? 본인 읽으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국 모든 글은 본인이 읽기 위해서 쓰지 않아요. 누가 읽는다? 타인이. 그렇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타인은 전혀 이해 못해요. 이거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때 뭐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제3자의 눈으로 써줘야 돼요. 이게 글쓰기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내 생각 내가 쓴다는데 그리고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왜 자기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네 글을 남이 읽는다는 거.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사람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우리 읽잖아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글쓰기의 가장 기본은 남이 본다는 거. 그래서 what next예요. 자,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공유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두가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성. 그죠? 이 공정성이 이루어지려면 공유가 돼야 돼요. 이제 물질적 소유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공유예요, 공유. 이제는 뭔가를 내 걸로 소유하고 이거는 내 거, 여긴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고 집에 대해서도 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 어떤 시대에 특히 이렇게 강대국들이 세상을 뭐하는 시대에 나눠서 자기네 개편 안, 자기네 어떤 그 라운드리 안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낀 나라잖아요. 끼었잖아요. 자, 이런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공유정신입니다. 공정성이 바탕이 된 공유정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어서 내가 몇 점이면 무슨 대학을 가고 맨날 그 배치표 그거 펼쳐놓고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러고 있으면은 뭐가 안 보인다? 문장과 문장과 맥락과 맥락 사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요? 수능 몇 회 문제 몇 번 나왔죠 이거?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생각이 좁은 아이로 막 키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다시 페르소나로 돌아왔습니다. 인격이라고 했죠. 인격의 어원이 페르소나라고 했죠. 자, 우리 아이들이 쿼터 점프 해야 돼요. 쿼터 점프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전할 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쭉 올라간다 생각하잖아요. 쿼터 점프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갑자기 확 올라가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요.
발달 단계상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으지만 안 그래요. 이러다가 탁, 탁, 쿼터 점프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못 기다려주는 게 뭘까? 점프 회식이죠. 맨날 그거에 똑같아요. 씨앗 심어놓고 왜 싹이 안 나지? 왜 싹이 안 나지? 어느 날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쿼터 점프입니다. 그래서 쿼터 점프를 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돼야 돼요? 문제 해결력을 갖고 실패 내성에 헬퍼스 하이 하시는 아이 키우시면 됩니다. 헬퍼스 하이가 공유예요. 헬퍼스 하이가 뭐냐면요. 타인을 도왔을 때, 마더 테라사 효과예요. 타인을 도왔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막 자기 만족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날 해야 될 자기 목표를 하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야, 난 정말 멋져. 어쩌면 난 이렇게 내가 해야 할 걸 다 했을까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자, 수학이 100점인데도 공부 못하는 아이 있어요. 수학이 100점인데도 수학은 100점이지만 걔는 뭐야? 내가 뭐가 남았고 뭔 더 해야 되고 너 공부 잘하니? 좋아하니? 저 못해요. 너 수학 점수 높던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공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공부는 성적은 좀 안 좋은데 너 공부 잘하니? 네, 열심히 해요. 그런 애들이 뭘 느끼는 아이예요? 자기 어떤 그날그날의 어떤 성취감. 헬퍼스 하이, 즉 뭐야? 남을 도왔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자, 제가 아까 반복됩니다. 어머니가 바보가 되셔야 돼요. 아이가 와서 어머니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죠. 아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아유, 나와봐봐, 내가 해줄게. 좀 도와줘. 그 아이 몸뚱이 아껴서 뭐 하실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다 하지 마시고. 헬퍼스 하이의 기쁨.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는 이거 못 느껴요. 학교에서는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죠? 뭘 좀 도와주려고 하면 잘난 척했다는 얘기 듣고, 튄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이 헬퍼스 하이가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집 형제자매는 싸우느라고 헬퍼스 하이고 그따구가 없는데요. 잘 키우시는 거예요. 왜 잘 키우실까요?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은 집안에서 무슨 교육 받는 거예요? 사회교육 받는 거죠. 정말 많이 싸워본 애들은요. 학교 가서 웬만한 싸움은 싸움으로 생각도 안 해요. 맨날 맞아본 셋째 아이는요. 학교에 가서 부딪히면 부딪혔는지 기억도 못해요. 근데 혼자만 요러고 자라는 애는 지나가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려. 쟤가 나를 때렸어. 형제자매가 많이 싸운다. 건강하게 아주 잘 크시는 거.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내가 인격이 잘못돼서 쟤들을 잘못 키웠나 봐. 저것들이 어떻게 형제끼리 왼수보다도 더 심하게 싸울까? 아휴, 근데 둘 다 이리 와. 이러지 마세요. 싸운다? 잘 크고 계신 거예요. 다만 이제 위험한 거. 둘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각계전투. 각계전투. 그래서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동생을 때려도 다 좋은데 심하게는 때리지 마라. 무기는 들지 마라. 무기 들면 특가법인 거 알지? 가중처벌이야. 동생한테도 가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그런 거야. 네가 둘째로 태어난 너의 운명이자 팔자이고 엄마가 그 마음 다 알지. 형한테 욕해도 패드립 아세요? 네. 패드립은 치지 말자. 내가 찔리더라. 네 패드립의 대상이 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각계전투로 살살 달래주시고 싸울 때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어떻게 보시면 돼요? 정말 진심입니다. 이거 저는 교육심리학 석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집안에서 싸우는 건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사회에서 풀 스트레스를 모아는 거 사실 서로에게 푸는 거고 사회 연습하는 거고 싸우는 연습하는 거고 인성교육하는 거예요. 단지 위험한 것만.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밝게 다독이고 맛있는 걸 주고 해서 달래주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요 살살살살 좋아지고 싸우는 와중에도 싹 트는 그 끈끈한 뭔가가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 자, 실패 내성. 아까 우리 김현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실패 배워야 돼요. 실패 내성.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교육 심리학의 핫 이슈입니다. 실패 내성은 뭐냐?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실패해서 좌절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실패해도 뭐 한다? 예, 털고 일어난다.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할까? 실패 많이 해본 아이. 욕 많이 먹어보는 애들은요, 웬만한 욕에는요, 욕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실패 내성은 정말 말 그대로 뭐야? 맷집이에요. 그래서 자살은 1등이 하지 꼴등은 안 해요. 진짜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걔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
2등 했다고 자살을 해. 근데 500명 중에 480등 안에 너무 행복해. 왜? 밑으로 20명이나 있잖아. 네, 그래서 실패의 내성은 여기 안에 이제 뭐 또 들어가면 뭐 자기 효능감부터 시작해서 예, 자아 존중감, 무슨 많은 개념이 들어가지만 그거 얘기하려면 또 우리가 또 3박 4일 캠프를 해야 되니까 예, 실패 내성, 즉 아이가 실패하고 시험 적합 꽝이고 했을 때 점수를 보지 말고 뭘 봐라? 아, 우리 아이가 실패 내성을 참 열심히 키우는구나. 야, 우리 아이가 실패 내성을 올해도 길게도 키우는구나. 실패 내성으로 보세요. 자, 우리 아이가 싸운다. 아, 쟤들이 서로 헬퍼스 하이를 키워주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있구나. 점수가 개떡이다. 야, 우리 아이가 실패 내성을 열심히 키우고 있구나. 네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나는 괜찮다. 너의 실패 내성을 내 아래에 있을 때 열심히 키워라. 어차피 어느 시기가 되면 내 겉을 떠나는데 그때 너는 더 잘할 거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은 제가 얘기했죠. 긍정심리와 자존감. 자, 가슴 뛰는 삶, 몰입하는 삶을 사세요. 몰입이 진짜 핫 이슈죠. 이 심리학에서는 몰입은 난이도와 그죠? 과제의 적당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너무 쉬운 거를 많이 줘. 몰입이 될까요?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줘도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몰입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책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난이도입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 딱 턱걸이. 이렇게 하면 매달릴 수 있는 턱걸이. 왜 게임이 중독되는지 아세요? 저도 게임 중독자예요. 핸드폰 중독의 게임 중독자. 게임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요거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다시. 깼어. 구름이 싹 흩어지더니 육지가 딱 보이면서 짜자잔, 오빠 잘했어. 보상이 또 즉각적이에요. 돈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 판을 봤더니 앞판도 했는데 이 판을 못 깨?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몰입입니다. 게임 회사는 정말 심리학의 달인이죠. 공부와 게임은 같은 거예요. 단지 애들이 공부를 왜 싫어할까요?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난이도가 틀린데 게임으로 치면 각자 좋아하는 게임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애는 옷 벗기는 거 좋아하고 어떤 애는 옷 입히는 거 좋아하고 그죠? 어떤 애는 무조건 싸서 죽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애는 좀비를 막 토막을 내는 걸 좋아하는데 맨날 주는 게임이 똑같아. 난이도는 어떤 애는 난이도가 벌써 A 레벨인데 맨날 C 레벨만 줘. 그러면 몰입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마다 뭐가 있다? 자기 좋아하는 몰입의 높이와 난이도가 있는데 그거를 못 맞추니까 아이들이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삶,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 어머니들은 비전이 있으세요? 딱 비전이 있어야지 삶을 마감하실 때 편하게 눈을 감으십니다. 공자가 그랬잖아요. 42 불혹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불혹하면 그냥 나이 40을 얘기하지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불혹이 왜 불혹일까요? 40이면 자기 인생에 가치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둬서 15세 중학생 때 학문의 뜻을 둬서 쭉 공부하면 뭐가 생긴다? 아, 삶이란 뭐구나. 나는 이걸 위해서 절개와 지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게 40부터예요. 그리고 이순이 됩니다. 기가 순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그 자체가 다 도덕적이야. 바로 그게 됩니다. 나이 값을 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 나이에 맞게 가치관, 철학, 그죠? 윤리관이 정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랫사람이 듣기에 존경스러워야 돼요. 존경스럽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수준이 낮고 철학이 없을 때 우리는 나이 값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이 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단계의 발달 과정을 다 밟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3학년 전까지 도덕성 키워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제가 옛날에 어떤 강사님이 저학년 아이들이랑 탈무드 하면 좋아요. 하부르타 한참 유행할 때 탈무드 막 좋아요 하면서 막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하고 막 개미와 배짱이 막 얘기하시면서 가장 흔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짱이를 도와주지 않는 개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분은 교육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으셨구나. 3세 이전의 아이는 도덕성이 선과 악이어야 됩니다. 흥부와 놀부를 아이랑 읽고 난 다음에 놀부는 나쁜 놈이고
흥부는 착한 놈이어야 돼요. 야, 흥부는 게으른 거야. 야, 능력도 없으면서 애만 이렇게 막 낳잖아. 놀부는 알고 보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딨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산타 할아버지 타령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세 전까지는 선과 악, 이빨 요정, 산타 할아버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중학생이 우리 아들이요 산타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양말 걸어놨어요. 그건 사기죠, 사기. 아이가 말을 할 때 벌써 근데 엄마 그건 그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엄마 개미가 나빴던 것 같아. 걔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지. 걔가 무슨 준비가 된 거예요? 예, 반대 이야기할 준비가 된 거야. 그때 진지하게 그래 맞아. 세상이라는 건 꼭 흑백만 있지 않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흥부도 무책임한 건 맞아. 근데 흥부의 무책임이 이제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의 그러니까 얘네하고 어려운 얘기 충분히 돼요. 구조적 폭력의 문제일까까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구조적 폭력은 그 사회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규범과 간섭이에요. 그 규범과 간섭 속에 쓰여 있으면 자기가 그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도 못 느껴요. 히잡을 써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히잡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구조적 폭력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사회 제도예요. 자,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네 몇 년 뒤에 투표하지? 그럼 아이들이 저 4년 뒤요, 뭐 3년 뒤요. 너 투표할 준비가 될 것 같아? 3년 뒤에? 너 투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네가 투표를 잘못하면 구조적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인권교육 반드시 시킵니다. 정치교육 반드시 시키고. 왜? 아이들이 구조적 폭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폭력이 직접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권위로 내려누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은 가능해요. 빠른 아이는 3학년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네.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아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지. 수학 문제는 다 했어? 오늘 해야 될 숙제는 다 했니?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학원에 가서 몇 대 맞으면 되지. 그 본인이 맞는 거잖아요. 엄마가 맞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 아파도 지가 아픈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중학생 어머니였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하고는 뉴스 이야기 해주지 말아주세요. 사회가 너무 무서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그 어머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보시는 걸 걔 다 알아요. 뉴스 안 보여준다 걔가 뉴스 모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면을 얘기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이 뭘까? 이 현상을 해결하기 방법이 뭘까? 그리고 글 써오라 그러죠. 야 써갖고 와. 뭘 써오라? 논술문 써갖고 와. 너 주장하는 글 써갖고 와. 그것만 기억해. 네 글을 내가 읽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다 깨지니까요. 뭐 논리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 사고력 학습지를 많이 푸시고 수학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아니에요. 자, 가슴 뛰는 삶, 비전 있는 삶. 자, 어머니들 지금 다 20대, 30대로 보이시지만 불혹 넘지 않으셨나요? 아직 아니신가요? 고등학교 학부모님은 이제 불혹이 넘으셨잖아요. 우리 아이 눈에 불혹이 넘으신 어머님이 비전이 있는 삶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니 말빨이 통합니다. 왜 내 아이는 내 말을 안 들을까? 내 아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이 눈에 보여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떴고 태양이 떴으니까 사는구나. 그리고는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한다? 나를 어떻게 메이드 할 것이냐. 지 인생도 메이드 못하면서 내 인생을 메이드 하겠다고 눈을 뻘겋게 뜨고 밤 늦게까지 게다가 내 사이버의 세계까지 침투를 해서 말 당연히 안 됐죠. 근데 엄마가 비전이 있고 자기 삶을 살아보세요. 아이가 그냥 삶은 저런 거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진로는 뭘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자, 고등학생이 진로가 확실해.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어머니들 막 입이 막 이렇게 찢어지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얘는 이래.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죠, 그 순간은.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생각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의사도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의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칼 한 번 잡지 못하는 의사도 있고 TV에 나와서 연예인처럼 생활하는 의사도 있고 저기 수당 가고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어떤 의사냐죠. 그리고 걔가 그 삶만 살까요? 아니에요. 의사란 그 직업 뒤에 또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존재합니다. 의사이면서도 그죠? 싱글 앨범 내는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의 삶을 열심히 비전을 갖고 사시면
잘 좋아요. 제가 이거 항상 보여드린 건데 이게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요 핸드폰. 저도 꿈이 있어요. 이래봬도. 저는 제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항상 적고 다닙니다. 이제 세바씨가 별거 아니에요. 세바씨는 저는 TV를 안 봐요. 20년 넘게. 세바씨가 이제 무슨 강연 프로 같은 거잖아요. 제 꿈은 제가 제일 많이 학부모 모여놓고 강의했을 때가 한 200명? 고등학교 전체 이제 1, 2, 3학년 학부모. 제 꿈은 수만 관객, 관중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요. 내가 이 꿈이 없으면 내가 이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할까요? 제 꿈이 세바시, 큰 강의. 근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의를 하고 싶어서요. 자, 실버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대회에 나갔잖아요. 예, 그 대회가 제가 연세가 있어서 마스터즈에 마스터즈는 약간 보통 미국에서는 42세 이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8세, 35세예요. 근데 실버는 뭐냐면요. 65세 이상입니다. 저는 실버 선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결국은 무엇이다? 내가 아침에 피곤해도 운동을 간다 안 간다. 오늘 비가 오네. 아이고 허리야.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나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북. 이거는 저는 책이 동락석회잖아요. 책으로 먹고 살지만 책도 내요. 저 각자의 서랍이라고 쇼트 소설도 썼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자로서도 남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보면 석사 박사인데 저 석사는 땄습니다. 올해 건국대 대학원 교육심리학 석사. 제 논문이 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이룰 거예요.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진짜 상고 졸업했어요. 저희 집 정말 가난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살 정도로 가난해서 저는 제가 상고를 선택한 이유가 중3 때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당연히 저는 인문고 왜 저는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는 똑똑해서 그렇잖아. 아니야 절실해서 그래. 뭐가 절실해? 나 장학금 못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은 말이야 절실하면 맨손으로 호랑이도 때려 죽여. 근데 요즘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할까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왜? 절실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엄마가 해주는데 아빠가 해주고. 절실하면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제가 상고를 딱 지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바로 학교가 상고예요. 상고를 지원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말 계속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저 먹여 살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신문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을 하다가 진짜 비 오는 날 막 진짜 아시죠?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뚜두두두 이렇게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게 돈 벌고 상고로 갔어요. 상고로 가서 도서관에 책을 이어서 읽은 거죠. 네, 고1까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 독서 카드 있죠. 요거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한 3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왜 그걸 내가 챙기지 못했을까?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요 3칸은 완전히 제 거예요. 거기 보면 쫙 있어요. 정말 순서가 그대로.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이유는 그냥 순서가 있어서요. 알고 읽을 걸. 그렇게 해서 상고를 가서 고2 때 제가 취업을 해요. 절실하니까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절실함이에요. 지금도 계속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한 거지, 뭔가가 나한테 주어져서 한 건 사실은 없어요. 이 전내 독서 교육이라든지, 이 부모 교육의 진로의 강의,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자기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바른 길, 번듯한 길은 남한테 어깨에 이렇게 깃 세울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깃은 어머니가 노력하셔서 어머니가 세우시고, 아이는 아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언가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부터 자꾸 눈짓을 보내라고 했죠. 아이하고 정말 주고받아야 되는 대화는요,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동공 얘기했잖아요. 뇌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짓입니다. 그윽하고 평화롭고 그래 네가 지금 힘들구나.
그래, 네가 아픈 만큼 성숙해. 엄마는 너의 아픔을 보는 게 참 괴로웠지만 이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야. 내 괴로움은 내가 견딜게. 네 괴로움은 네가 견뎌라. 말로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막 뜨겁게. 저는 김춘수의 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어야 돼요. 아이가 어머니 생각하실 때 그 따뜻한 눈빛만 기억한다면 진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 끝!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진짜.